오늘 오전에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난해 12월에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에 6개월 만이에요. 그리고 올해 첫 순방 일정이더라고요. 이번 순방의 의미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이번 순방 의미보다 여기 윤석열 정부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칭찬들을 안 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게 외교 행보는 제가 봤을 때 좀 진짜로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이게 이때까지 보면 뭐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미국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협력 강화 이뿐만이 아니라 또 세일즈 외교도 계속 외치고 있고 가치 인권 외교도 외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핵심적인 것들을 내용을 쫙 연결해 보면 결국에는 경제 외교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당장보다 성장 잠재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 성장과 관계된 외교들이고 그리고 또 국가 위상을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이 역시도 국가 신임도를 올림으로 인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하는 외교 행보들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오늘 6개월 만에 이제 국빈 방문으로 삼국을 이제 방문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유럽하고 이제 이렇게 다리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앙아시아 3개국이죠. 그리고 강물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외교는 제가 뭐 굳이 두 가지 정도로 뽑자라고 하면 강물 자원에 대한 협력 공급망 확대 외교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외교다. 이 두 가지 정도 핵심을 꼽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대통령의 이 에너지 외교가 이번이 비단 처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에너지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사실 이게 근현대사적으로 보면 이 세계는 다 에너지 전쟁이었거든요. 에너지를 지배하는 국가가 결국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모토 아래 전쟁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경제 활동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95% 에너지 수입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하고 그리고 유동량을 더 원만하게 하고 또 이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미래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을 결국엔 끌어올리는 것인데 미래 에너지를 아무리 개발한다라고 해도 당장은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여러 강물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 50년 정도는 이 세계 기반을 움직이는 중요 핵심이 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과 관계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확대 차원에서 이번에 중앙아시아 3국을 방문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러니까 또 대한고래가 또 연결되겠죠. 근데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대통령의 정책들이 이렇게 비판도 많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정책들은 이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꼭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정권, 뭐 5년 후, 10년 후에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보면 대한민국 근간을 좀 단단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 미워만 하지 마시고 이쁜 국면으로도 좀 바라봐 주셔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쁜 얘기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제 미운 구성 얘기 좀 제가 할게요. 저는 뭐 무조건 까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가야죠, 당연히. 이제 당연히 가야 되는데 작년에 12번 나가셨어요. 근데 올해 이제 첫 번째잖아요. 6월에 첫 번째. 6월에 첫 번째자. 선거가 무섭긴 하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없었으면은 정말로 이게 첫 번째였을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12번 나간 건데 뭐 많이 나간 횟수도 많이 나간 건데 정말로 이제 성과가 있었느냐. 그게 이제 부산 엑스포의 119대 29로 이제 보여준 거죠, 사실은. 근데 뭐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의 우호 관계를 좀 넓히는 거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MOU를 이제 체결을 하고 여러 뭐 중동 국가하고도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자원외교의 이 컨셉은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의 어떤 과거의 기조를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역시 이제 MB계들이 많이 이제 포진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원외교라는 게 사실은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 꽤 오랫동안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 2017년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정감사 때인데 2008년부터 2012년 MOU 체결 본계약 체결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MB정부 때 석유, 가스, 광물 관련 73건의 MOU를 맺었는데 실제 사업 계약으로 발전된 건 11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도 맞는데 실은 우리가 너무 MOU에 이제 좀 흥분하면 안 된다. 차분해야 된다라는 거를 역사가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저는 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가시면서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카자흐스탄에서는 국민 특히 고려인들한테는 국민 영웅이었고 유해를 모셔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렇죠.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한다고 하면서 그쪽 50만 고려인들이 굉장히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웅처럼 모시는데 왜 이렇게 호위대를 하느냐, 왜 모셔갔느냐 유해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사에서도 지금 완벽하게 뭐 바깥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것까지 아닌데 안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결정된 바가 없고 그냥 스톱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도 논란이 되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안보는 뭐 과거에 사회주의 뭐 활동을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회주의 안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해방 전에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카자흐스탄에 아직 안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좀 명확하게 그거를 해주셨으면은 굉장히 우리 고려인들 교포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짧게 한 말씀 정도 드리면 제가 이게 부산 엑스포 얘기가 제가 이 타 방송에서 꽤 많이 했던 얘기예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우파에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사업을 대학교 때 창업해서 꽤 긴 시간을 했어요. 근데 영업이라는 게 본인 스스로가 세일즈 외교를 한다라고 했는데 영업이라는 것이 10건 중에 2번 성공하면 진짜로 영업의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요. 네, 그리고 실전에서 영업 100번에 10건만 성공하면 이 사람 스카우트 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영업이라는 것이 꼭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네트워크를 쌓고 그리고 또 이 관계들을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부산 엑스포 분명히 실패를 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 정상들과 만나면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국익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실현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 사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파에서도 홍범도 장군을 감히 폄훼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제가 꽃에 비유하자면 달맞이 꽃이라고 이쁜 꽃이 있어요. 예, 밤에 피는 꽃. 근데 낮달맞이 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낮달맞이 꽃이요. 낮에 피는 달맞이 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의 장소에 따라서 그 어울리는 장소가 있을 것이다. 아마 이제 우리 이 육사에 보다 더 어울리는 위치가 있을 것이고 또 홍범도 장군이 더 이렇게 어울리는 위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지 이게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격하시킨다거나 폄훼한다거나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외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일관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엑스포 유치할 때 그때 공관이 없는 12개 국가에 공관을 설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김준영 의원이 조국혁신당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 공관 하나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한 20억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너희한테 성의를 보이겠다라고 한 건데 사실 그때 약속을 했으면은 그게 무리한 약속, 표를 위한 약속이었을지언정 지금 설치를 해야 돼요. 그거를 만약에 지금 입을 싹 닫는다라고 하면은 국가의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나라가 뭐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뭐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뭐 이런 나라들이고 뭐 없었던 나라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뭐 국회에서도 좀 밝혀주시고 정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예. 네. 약속은 지켜져야지 된다고 보고 저런 부분들은 국제 신임도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이루어지면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번 순방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하는데 지금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주요 참고인으로 지목됐던 이제 대통령실 행정관 2명이 이번 순방에 동행한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회피용 외유다라고 비판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참고인들이 5박 7일 일정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검찰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5박 7일 뒤에 돌아오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이종섭 장관처럼 아예 거기다 호텔을 박아놓는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회피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나오면 왜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뭐 공직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 굉장히 보수 언론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검찰이 이제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뭐 이제 관계자 발로 했는데 그걸 또 부인하고 소환 조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여론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같이 동행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또 여기 이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수사가 진행되면은 뭐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죄가 있다라고 하면 죄를 물을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검찰 탄압이나 검찰 독재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정부든 간에 현직 대통령의 장모까지도 들여보내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법 앞에서 모두에게 평등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 민주당 측에서는 어떠한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진짜로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떤 개입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해외 순방 일정이 미리 잡혀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사실 국내 상황이 심상치는 않잖아요. 뭐 지금 오물풍선 또 4번째로 날아오고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뭐 지금 합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막 310여 개 얘기 나오고, 대북 방송이 이제 어제 오후에 재개했다가 지금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대북 관계, 남북 관계 긴장감도 좀 심한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이 재살포 도발 도구도 정치권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김명주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풍선이 용산에도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10중 8구 비행 금지 구역 아닐 텐데, 뭐 좀 군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이시고 하니까 이 군이 어떻게든 이 안에서는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아침에 이제 김병주 의원 만나서 잠깐 뭐 이 이슈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방송에서 김병주 의원이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사실 이 정도 안보 상황이면은 대통령이 순방 취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약속한 건데 이것도 안 가는 것도 뭐 그러니까 순방을 간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가장 이제 이 윤석열 정부한테 궁금한 게 다른 플랜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격추를 해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방어 시스템을 했지만은 저기 뭐죠? 아이언돔이요. 예, 아이언돔을 만들었지만은 너무 많은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다 격추를 못했잖아요. 이거 수백 개를 격추할 만한 군의 실력이 있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플랜이 있는 것인가? 저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를 생각을 하는데, 김대중 정부는 1999년 6월 15일에 연평해전이 1차 연평해전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딱 1년 뒤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만은 항상 다른 방식으로는 대화도 하려고 하고 뭔가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루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김대중 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대 정부가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그 어떤 시그널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강대 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긴장을 완화하거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물밑 접촉을 하거나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우려된다. 그거가. 이제 특히 지금 서해 연평도에는 지금 중국 꽃게잡이가 지금 다 철수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현지 르포를 간 언론들, 뭐 한겨레나 한국일보나 이런 데서 지금 한 얘기를 한 건데, 2010년도 연평도 포격 이후에 중국 꽃게잡이 어선이 안 보이는 게 처음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에서 당국에서 지침이 내려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지금 거기 가지 마라. 거기에 지금 국지전 벌어질 수, 전쟁 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이제 경고가 났다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붙었을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전에 그럼 어떻게 좀 최대한 안 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긴장을 낮출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조금 정부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육군 지오피 부대 7사단의 장교 출신입니다. 이게 풍선 도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이전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풍선 도발이 날라왔고, 이거는 실제로 레이더에 잘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대북으로 전단이든 풍선을 보냅니다. 하물며 이 풍선 기술이 우리가 더 뛰어납니다. 더 멀리 장거리로 이동이 됩니다. 근데 지금 풍선 안에 만약에 생화학 무기가 들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당장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건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16회 했습니다. 17년에 17회를 했어요. 18월, 4월에는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9월에는 평양 선언이 있었습니다. 9.19 합의까지 있었어요. 근데 9.19 군사 합의까지 했던 그 다음해인 2019년에 미사일 도발 14번을 그대로 했습니다. 21년도에 코로나 전국이어서 약간 주춤했지만 22년도에 무려 40회의 미사일 도발을 해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15회의 미사일 도발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떨어졌다면, 네. 이 미사일에 핵탄두가 달려 대한민국에 떨어졌다면, 네. 이거는 단지 미사일 도발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 거리 350km, 이거 정확하게 우리 군 수뇌부 중심을 딱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미리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풍선에 만약에 하나라도 생화학 무기가 들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반드시 피해를 입죠. 생화학 무기 종류에 따라서 수백 미터에서 2km 정도까지 살상거리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MDL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MDL에서 잡으려면 뭘로 잡아야 되느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더 등에 잘 안 잡혀요. 그럼 드론 부대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9.19 군사합의에서 MDL에서 10km부터 40km까지 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모두 못 띄우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9.19 군사합의 폐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도가 MDL에서부터 40km뿐이 안 돼요. 평양은 14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40km 안에서 우리나라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한다는 건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순찰을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드론 부대를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드론 부대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상공에 이 드론 부대들이 순찰을 할 수 있는, 정찰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걸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 우린 지금 시민단체가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USB도 보내고 있고, 먹을 것도 뭐 보내고 있고, 달러도 보내고 있고, 대북 전단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전 이거 국가 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북한은 이번에 지금 풍선을 날려보면서 전략적 계산까지 했을 거예요. 풍선이 어디까지, 어떤 위치까지 보낼 수 있구나를 이번에 실험을 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새로운 형태의 무기예요. 이거는 지금 구시대의 무기라고 하기보다도 더 구시대 무기예요. 풍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우리나라도 이게 어디까지 남풍이 불었을 때 어떤 위치까지 보낼 수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이 휴전국가라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데, 이 70년 기간 동안 전쟁이 나지 않게 억지를 했던 것은 9.19 군사합의가 아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정전협정과 그리고 강력한 한미동맹에 의해서 이 정쟁이 억지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남북관계 긴장관계가 계속해서 됐던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연락소 폭파하면서부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문재인 정권이 호의를 보였는데 이 호의를 발로 걷어찬 거예요, 북한이. 그럼 북한은 호의적인 자세로 대한민국을 대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굴종적인 평화나 그리고 국어라는 평화는 사실상 언제나 국민과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에 대한 대책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인데, 제가 짧은 군사 지식으로나마 생각할 때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드론 부대일 것이고, 드론 부대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이 9.19 군사 합의 폐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